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동계, 주역 참동계 강의를 맡은 한의학 박사 임명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주역 참동계의 어떤 그 내용들부터 또 의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역 참동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이 그 현대의 어떤 의학적인 관점이나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한국의 참동계 학이라는 하나의 그 학문적인 이제 흐름이 조선 시대에 와서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참동계라는 것은 앞에 주역이라는 말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주역은 이제 주나라의 역이기 때문에 주역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역 참동계라는 책을 그 표지를 이제 보게 되면 주역에 관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 이제 주역에 관한 책으로서 연구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주역 참동계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선도 수련, 연단술이라는 어떤 그 수련 체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인간을 완성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제 연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리학적인 이제 어떤 기전들 같은 것들이 무엇으로 설명되어 있냐 하면 바로 주역이라는 그 설명 도구를 가지고 이용했기 때문에 주역이 참 그 하나의 어떤 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참동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 그 연단술의 뿌리를 깔고 있는 황노사상이 세 개의 축을 이루어서서 그렇게 해서 참동, 또 석삼자를 써서 삼동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참동계 학이 그 어떻게 보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처음에 이 주역 참동계라는 게 만약에 지어졌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분명히 한국에도 어떤 선도 수련의 흐름들이 있었지만 이게 그 학문적으로 표출이 되려면 결국은 이제 책이 나온다든지 어떤 기록적인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야사나 이런 형태로만 있었고, 실제로 어떤 학문적인 성과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 청하자 권국증의 그 참동계 주해가 그 첫 번째 그 결과물로 이제 역사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에는 이제 수많은 참동계에 대한 그 주석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16세기에 근데 이제 권국중 선생님이 그 안동권 씨인데,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선도 수련의 흐름이 하나의 어떤 가문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안동권 씨라고 하면 보통 한 사람의 어떤 그 수행자라든지 승려나 이런 수련자들이 나타나면 그 주변에 그런 영향들이라든지 아니면 선대부터 내려오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증산상제님의 그 어머님이 안동권 씨 그 권국중 선생님의 이제 구대손이라는 이제 기록이 있고요. 그 참동계 주예를 보면은 그 맨 왼쪽에 실제로 이제 첫 페이지인데, 거기에서도 그 해동 청하자 주예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 수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또 찾아보면 결국은 그 이 우리가 동의보감, 동의가 북이 서이 남이 동의에서 동의라고 해서 우리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시도를 했듯이 어떤 해동의 그 이런 선도 수련에 대한 어떤 흐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국증의 참동계 주예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내단 주체론입니다. 이 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단과 외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내단이라는 것은 인체 내에 있는 이제 에너지를 그 단련을 해서 하나의 단을 만드는 거고, 외단이라는 것은 이제 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석지제라든지 이런 금속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이 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단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단사의 붉을단, 일편단심의 단자가 그 단사라는 그 광물에 어떤 붉은 거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 그러면, 조선 시대의 특징은 외단에 대한 연구는 이제 거의 없고요. 주역 참동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선도서들의 외단적인 언급들은 단순한 비유로 다 취급을 합니다. 그 실제로 조선 시대에 그 이런 내단의 어떤 관점 외에 외단적으로만 바라본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런 그 참동계 주예라든지
서명흥의 참동고처럼 하나의 그 뚜렷한 어떤 학문적 성과로 나타나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참동계학의 특징은 내단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주역 참동계에서는 수많은 외단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러한 것들이 그 옛날에 이제 당나라 때의 그 6명의 황제가 어떤 그 중금속의 오염 그 단화라 그랬죠. 이 그 외단을 복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문제들을 거치면서 결국 내단을 점점 이제 본질로 삼고 외단을 부정하는 식으로 실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단 이론에 대한 이제 근거를 소원랑이라든지 이제 종리곤 여동빈, 그다음에 진단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그 내단 이론들이 점점 확립이 돼가는데 그래서 그 이런 분들에 의해서 외단 이론을 내단 이론으로 전환하고 내단 수련 이론들을 확립함으로 주역 참동계 역시 외단서에서 내단서로 이해하게 되는 이제 흐름들이 점점 나타나게 돼서 참동계 주해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단역 참동론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처음에 모두에서 제가 주역 참동계의 역의 의미가 이제 역이라는 어떤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의 연단의 과정을 설명했다고 했듯이 이 단과 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참동을 이룬다. 그래서 획전역이라는 것은 그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육효 형태의 중천 건계를 우리가 그린다고 보면은 이 하나를 이제 효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역으로서 효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하나의 획을 그린다고 하죠. 결국은 획을 긋기 이전에 역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공자님의 제자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법이 전해지는 게 있어. 신법이라는 건 사실 그 불림 문자로서 문자로 표현이 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획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도 잘 안 되는 것을 이 단사를 짓고 또 시빅을 짓고 시빅에 대한 각종 주석서를 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후천역이라고 보았고요. 획전역이라는 것은 이제 획을 긋기 이전에 역에 대한 그 어떤 전승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획전역의 세계가 실제로 이 주역 참동계에서 말하는 금단의 논리와 같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단역 참동론의 본질이고요. 근데 이제 그 권국중 선생님과 서명흥 선생님의 차이는 서명흥 선생님은 이런 그 역학에서 이 획을 긋기 이전의 획전역이라는 것이 선천역학이라는 것으로서 하나의 별도의 하나의 학문체계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역사적 흐름으로까지 이제 정립을 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특징은 이 선불동원론입니다. 선불동원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불선의 삼교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서 최치원 선생님의 그 난낭비 서문에 보면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대로 신묘한 도가 있어서 이거는 유불선을 통합한 형태의 어떤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이제 정신적인 흐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선도라든지 이 참동계를 연구했던 이 그룹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삼도 유일 사상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유교는 이제 조선 시대의 어떤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었고 거기에 이제 불교와 선교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로 유교와 합쳐서 삼교일치를 이제 추구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이따가 동의보감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런 게 실제 그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사상적인 이제 도발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 한국 문화의 어떤 그 뿌리하고 어떤 맥을 닿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단 호수론이라는 것은 그 선과 단을 이제 같이 닦아야 한다. 이제 서로 이제 닦을 숫자를 써서 이제 수행을 같이 하는 건 이제 결국 이제 성명 쌍수를 의미하는데 이 선도 수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말을 쓰라면 결국은 이 성명 쌍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명은 그 우리가 이제 중용이라든지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과 명의 해석이 있는데 실제로 이 내단 수련에 있어서는 그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이 상이고요. 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육체를 통한 그래서 형이 하라고 볼 수 있는데 성명을 골고루 동시에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그 한의학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초월 의식의 현상이나 아니면 종교적 체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보면 심리학적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종교학적 접근으로서 이 성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의학에서 결국 이제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신의 변화까지를 한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명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생리 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그 선도 수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그 이런 성명의 그 관점에서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도 이따가 이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 쌍수의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선도 수련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참동계주의의 특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서명흥 이 선생님은 이제 최근에 많이 또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분의 책의 저술의 제목은 이제 참동고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 이봉호 교수님이 이제 참동고 번역본도 내시고 그 서명흥 여러 가지 그 특이하게 이제 보만제 총서라는 이제 총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뭐 각종 문학도 보면은 이제 시 소설 이게 쭉 있듯이 여러 계열의 어떤 그 연구 논문집을 총서 형태로 발간한 아주 좀 보기 드문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산정약용 선생님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분야를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의 다양한 학문 체계, 특히 이 주역을 이용한 어떤 천문학적 접근이라든지 그리고 주역을 이용한 이 주역 참동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노자 사상이나 기타 정치, 뭐 철학, 문학 이런 쪽에 어떤 총서 형태의 어떤 저술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참동고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천학입니다. 선천학. 실제로 우리가 유학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그 학문 흐름이 실제로 선천학적인 요소들은 이제 배제가 돼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공자가 복희의 선천역과 그리고 문왕의 후천역을 집대성을 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고요. 그래서 후천역은 획이 그려지고 거기에 이제 시빅이 지어지고 단사와 효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후세에 전해졌지만 선천역은 이제 방외가로 이제 전해지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위백양에 이르러서 이제 수련의 하나의 논리로 체계화됐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또한 이제 명백하게 밝히 이제 천명을 한 것이 위백양이 그 참동계를 짓고 또 서경휴와 순우숙통이 이제 학설에서는 이제 제자다 아니면은 그 새로 보완한 거다. 왜냐하면 주역 참동계를 읽다 보면 문법이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문장 구조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원절구시가 있고 5원절구시가 있고 이런 어떤 그 문장 구조라든지 그 우리가 문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문체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데 이것이 서경유와 순우숙통의 어떤 그 참입으로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냐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이게 제자들이기 때문에 유병에 쓴 것이 그냥 단순히 전해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종리권 여동빈, 그다음에 진단 소홍 주돈인데 성리학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도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태극도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그림들이 선천역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제 시도로서 전해져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삼도유일과 사막의 본체인데요. 삼도유일이라는 것은 유불선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서명흥 선생님은 유가선과 의가로 그래서 이제 불교를 뺀 거죠. 그래서 불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학, 그다음에 선천학, 내단학 이것을 사막이라고 봤죠. 보통 참동계의 그 석삼을 역학과 황로사상, 그다음에 이제 내단사상 아니면 내단과 외단을 합친 어떤 연단술 이걸로 본 거하고 약간 다르게 선천학이라는 것을 그 참동계를 위시로 한 어떤 중요한 그 학술 흐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 배경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내단 주체론이죠. 내단 주체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건데 실제 주역 참동의 그 31장에 보면은 그 삼호기화의 팔석 정강기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삼호라는 것은 그 우리가 그 음양오행으로 그 수화를 이제 생수와 성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생수
그 수일과 화2로 나해서 그게 더해지면 이제 3이 되고 5는 이제 토. 그래서 오행적인 설명이고요. 팔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청옥이라든지 랑간, 뭐 산호, 뭐 수정, 유리, 운모, 단사 이런 것들이 이제 8가지의 그 광석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걸로 그 내용으로만 보자면은 이 외단의 어떤 광석지대 약물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장생불사할 수 있는 외단 약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팔석이라는 것은 이제 인체의 그 팔교에 비유한 것이고 감기가 되는 것 또한 약물 사용에 있어서 이제 군신자사 그 한약을 처방할 때는 군신자사라는 이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것은 그 임금이고요. 이제 임금 신하 그다음에 좌사가 하나의 그 밑에 이제 신하 체계에서 약재를 예를 들어서 인삼이 군약이면 그 백출이라는 약을 보조약으로 신하약으로 삼고요. 그래서 주된 성분의 효능을 가진 약재와 그다음에 그걸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이게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주는 거 그리고 인삼이라는 것을 소화기로 보낼 것이냐 장으로 보낼 것이냐 뇌로 보낼 것이냐 무릎으로 보낼 것이냐를 보내게 해주는 약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군신자사라는 4가지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한약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의학적인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 참동고에서. 네,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도 이제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은 조선 시대 참동계학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이 삼도 유일 사상인데요. 3가지 도가 하나에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분의 해석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그 권국중은 유불선이라고 하는 반면에 서명은 불가 대신 이제 의가를 넣어서 이제 불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명응의 참동계 연구는 우리가 그 조선 이제 방외가로 전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유불선 삼교 통합의 어떤 그 조선 그 민족 전래의 그 정신 세계하고는 조금 다른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권국중의 그 학문 경향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유불선이 통합된 이제 그거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조선 시대 삼도 유일 사상이 어떻게 이제 펼쳐졌냐면요. 16세기 중후반에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이북 지역에 이런 사상적인 이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화담 서경덕 그 황진이로 유명한 화담 서경덕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주역이라든지 그 도가 양생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유학과 불교와 선교를 이제 합쳐진 삼도 유일 사상을 핵심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의 제자들이 이제 박지화라든지 아니면 그 양명화까지 이렇게 넓힌 남원경, 홍인우 이분들이 조선의 삼도 유일 사상을 이끌어갑니다. 특히 이 박지화는 그 동의보감이 그 특이한 서적인 이유가 기존에 했던 그 의학 서적하고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도가적 사상입니다. 도가적 사상. 특히 불가적인 내용들 들어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정작이라는 분이죠. 이 정작이 누구냐면은 이 북창정념, 정북창 선생님이 이제 그 용어 비교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북창정념의 동생입니다. 정작은. 그래서 남사고를 비롯해서 이 그룹들이 그 성시에 거주하는 살림이라는 의미의 성시살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중국에서도 성시살림이라는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성시살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이 속세를 초월한 수행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대부분 어딜 들어가면 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에 거주하면서 이 속세가 떠난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는데 성시살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도시에 살면서 도시에서 가족들도 부양하고 열심히 나가서 밭도 갈고 이 상공업도 하면서 이 공부와 수행을 할 수 있다. 그 안에서도 어떤 청정한 살림과 같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주창하는 그룹들이 이제 성시살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화담 서경덕으로 이어지는 이 학파들이 그 조선의 어떤 삼교 유일 사상을 이어가는 이제 하나의 그룹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율곡 계열의 학자들은 전혀 이제 이런 특징들을 보이지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 내려오는 어떤 시문 중에서 그 화담 서경덕 선생님이 지은 그 참동계와 이런 선도에 관련된 그 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보지남의 경양 조욱에게 이제 보내는 이제 글에 보면은 내 몸의 납과 수은은 약의 재료이니 물과 불을 조절하여 성스러운 태아를 맺는다.
혼돈의 앞머리에서 현모를 접촉하고 보고 들을 수 없는 뒤에서 어린아이를 얻는다. 어린아이가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그 도태를 형성한다. 이제 이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아홉 단사솥이 은근하게 돌아가고 36 통천이 차례대로 열려지네. 내가 바로 옥도의 진일자인데 이 돌고 도는 도리를 아는 사람이 없네. 라는 이 시를 지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삼도유일의 어떤 그 학파들이 그러면 이 동의보감이라는 저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동의보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도의 그 어떤 수련 기반을 그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이제 정기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고체, 액체, 기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인간의 3단전이 이 전기신해라는 어떤 그 보물을 가지고 이 수련을 해 나가서 이 전기신이 변해 나가는 과정이 선도 수련의 완성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동의보감의 근간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의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적이 없었다는 게 특징이고 과연 그러면 조선시대 그 유학적인 배경에서는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없었던 이런 선도적인 관점이 어떻게 해서 유입됐느냐.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되거나 핵심적으로 참고됐던 서적 중에 하나가 이제 금단정리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금단정리대전 따로 이렇게 유통되는 건 없고 도서전집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삽입돼 가지고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고문원 자료실에 이제 소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기신론의 어떤 도가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선불일체죠. 선불일체. 불교와 이런 선도 수련이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중국의 이제 내단파 보면은 남종파가 있습니다. 남종 내단파의 개념들이 이제 금단 정리 대전이라는 책 속을 통해서 그 동의보감에까지 이제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경덕 선생이야 그 성취 살림에서 배출된 이 도사 정작은 도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안동건 씨 집안에도 어떤 그런 흐름이 있듯이 그 이 정작은 이제 온양정 씨거든요. 온양정 씨 집안에 또 저는 도사들이 많이 났어요. 그 최근에 제가 이 주역 참동기 책을 내고 저한테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연락이 온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고령 신씨 집안에 이제 그 이장을 하려고 묘를 이제 그 팠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이라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조상님 미이라를 발견해서 이제 다시 이장할 때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데 딱 한 권의 책을 가슴에 품고 그 묘에 안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역 참동계였어서 얼마나 이 책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딱 한 권을 그 이 묘에 그 같이 이렇게 그 묻고 들어가셨을까 해서 이제 이 책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그 관심을 갖고 이제 연락을 제가 받아서 만나서 봤는데 봤더니 그 판본학적으로나도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세종 임금이 하사한 형태의 그런 책이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성리학의 어떤 그 주자가 이 조선시대 때 주역 참동계가 연구될 수 있었던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비록 도가적인 서적이지만 그 주자가 주역 참동계에 대한 해석서를 내면서부터입니다. 주자는 순전하게 주역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만 책을 썼는데 그 조선시대 때 다른 것들은 다 어떤 산문난적으로 배척을 받아도 주역 참동계에 대한 내용은 주자가 인정한 책이기 때문에 주역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받아서 그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유통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주역 참동계 발휘라는 원나라 때 유염이 지은 책하고 그다음에 주자가 지은 주역 참동계 고의 두 가지 합본 형태가 조선시대 때 유행을 했는데 이제 그게 출토가 된 거였고 굉장히 그 책이 깨끗하게 훼손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출토가 돼서 문화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보감을 지을 때 그 굉장히 그 조심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작은 결국은 이제 도사인데 도를 닦은 사람이죠. 근데 그 동의보감에 어떻게 쓰냐면 유의정작이라나 유의정작, 태의양해수, 김응석, 이명원, 정인함 이런 식으로 서문에 적힙니다. 유의가 아닌데 일단 유의로 적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1614년에 그 허균이 그 4천여 권의 도가서적이라는 천주교 서적을 청나라에서 이제 들여오거든요.
근데 이때 유림에 엄청난 질타를 받고 이제 역모로 몰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단 정리 대전이라는 책에는 이제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들어 있고요. 금단대요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그 금단대요 서문이 나오죠. 그 상향자 진치어의 그 언급들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금단 정리 대전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동의보감이라는 책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허준 드라마도 그렇고 동의보감이 우리나라 한의학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 그리고 뭐 전 세계라고 말할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 동아시아에서 유통됐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에서 동의보감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그 왼쪽의 동상을 보면 이제 상하이 약대에 있는 허준 동상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책들은 한중일에서 골고루 출판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적으로 취급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의 그 유의 정작이라고 표현됐던 사실상인 도사인 정작이 그 유학자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한다고 보이는데 그가 이제 그 박지화의 제자로 봅니다. 그래서 정작은 그 정순붕의 육남 가운데 다섯째로 태어났고 그 북창정념의 이제 동생이죠. 그래서 북창정념은 실제로 이제 도가적 수행뿐만 아니라 의학에도 굉장히 이제 조예가 깊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의 대학자 미수 허목이 지은 정작의 행적을 보면 이제 정작의 호가 고옥이거든요. 그래서 고옥은 일찍부터 백시로부터 징결을 받았고 후에 수암 박지화를 따라 금강산에 들어가 열애 수련하였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정작의 형인 정념과 박지화로부터 어떤 도가적인 수업을 받았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은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유학적 음양오행론. 이 음양오행이라는 그 하나의 학설 체계가 유학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선도적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유학적 음양오행론을 언급하지 않고 그 정기신이라는 관점에 새로운 이제 그게 우리가 그 동의보감의 어떤 주체성, 한국의 어떤 한국 전통의학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한의도 한나라 한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한자를 쓰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은 그 우리나라는 동쪽에 치우쳐 있고 의학과 약의 도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의 뿌리가 되는 정기신론은 바로 우리 한의학의 뿌리이면서도 그 이전부터 몇몇이 흘러내려왔던 전통의학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논리를 그 허준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 주도를 했겠느냐라고 보지는 않고요. 한의학계에서는 이런 논리를 주도한 인물이 정작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화담, 서경덕 선생으로부터 비롯한 어떤 민족적 성향, 그다음에 이제 도선 사상이 박지화, 허교, 그리고 이제 허준의 사상에까지 이제 반영됐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허교의 아들 허목, 이 양천허 씨거든요. 근데 이제 허균 이게 다 이 같은 사실은 이제 다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허균과 허준이 11총아. 그래서 허균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천주교 서적이라든지 도가 서적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학문적 교류나 이런 것들도 어떤 집안 가문의 학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가 봤을 때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균의 아버지 초당 허엽은 박지화와 함께 서화담의 제자이자 또 문인으로 오랫동안 수학한 바가 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수리부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리부작. 수리부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서술한다 그러죠. 이렇게 풀어서 쓰되 짓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이 짓는다는 것은 이게 나의 독창적 의견이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요즘에 우리가 뭐 논문 표절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 표절에 과연 누가 자유로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기존의 학자들의 내용들을 다 인용을 하고 참고를 해서 거기에 이제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그 자기가 인용한 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밝히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이제 우리가 표절이다. 그리고 어떤 지적인 그 지적으로 이제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책을 지었지 지금처럼 각 줄을 다 달아가면서 이건 어느 책이 몇 페이지 들어있는 거 어느 책이 몇 페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의보감에서는 물론 동의보감에서도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은 논문을 발표하면 누가 몇 년도에 무슨 논문을 발표했다가 다 이런 데이터가 다 쌓여 있지만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쓰고 그 밑에 항상 그 출전이 된 책 이름을 달았어요. 문장을 쓰고 책 이름을 달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동의보감이 독창적인 내용이 너무 없다. 이거 다 짜깁기 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글을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하지 않고 짓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디서 자기가 보는지를 모를 뿐인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직한 방식인데 수리부작의 방식으로 이 동의보감을 저술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학문적인 특징이 그 서경덕 학파의 이제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대학설을 이제 널리 흡수하고 자신의 견해를 간략하게 개진하는 이런 수리부작의 방식이 동의보감에까지 이어졌고 이런 것들이 그 삼도유일 사상의 흐름들, 이 조선 시대에서부터 그 허담 서경덕 선생부터 이어진 삼도유일의 흐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어떤 서술 방식, 그다음에 정기신론이라는 어떤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신론은 이후에도 이제 계속 중요하게 언급이 될 건데요. 과연 우리 몸에 있는 정 그리고 기, 이 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걸 다룰 것이냐가 그 건강을 지키는 데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련을 해서 우리 인간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정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은 몸의 근본이고 기는 신을 주관한다로 시작하는 이제 이런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정이 삶의 가장 뿌리 물질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은 정액일 수도 있고 정자일 수도 있고 또 뭐 골수일 수도 있고 어떤 가장 베이스가 되는 물질인데 그 정을 남에게 베풀면 아이가 생기는 거고요. 그걸 내 몸에 잘 머물게 하면 나를 살린다. 이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정이 소모돼서 흩어지면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질병을 예방하려면 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소모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을 남에게 베풀면 아이가 생기는데 그리고 내 몸에 머물게 하면 나를 살린다. 여기에 그 선도 수련서부터 어떤 의학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방중술이라는 어떤 남녀의 그 이제 요가 같은 데서도 그 어떤 남녀의 어떤 교합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가 어떤 깨달음에 연관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듯이 방중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가 그 다 내포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성의 생식 능력을 흔히 정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정은 이제 바로 어떤 하나의 씨앗이고요. 또 내가 자손을 번식하게 하는 이제 물질이기도 한 겁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항상 모든 것을 이제 음양의 관계로 단어를 짓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역사 하면 이제 진행력, 진행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춘추라고 불렀듯이 봄, 가을이라고 불렀듯이 하나의 음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를 묶어서 왜냐하면 모든 이런 상대적인 현상들을 절대적으로 놓게 되면 이제 생기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음양적인 조합을 하게 되는데 성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인간의 정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어떤 마인드라고 하는 것도 이 정과 이 신의 이제 결합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정이 상박하면 이제 위지신이라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두 개의 정이 만나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거죠. 이 상박해가지고 신이 형성된다. 그래서 과연 그 우리가 이제 낙태에 대한 이제 논쟁이라든지 그 과연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 거냐로 할 때 정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정을 시켜서 버렸다고 해가지고 생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요. 정자도 정이고요. 난자 뭐 배란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듯이 아직 생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신이 깃들었을 때 생명이라고 보는데 신이 생기는 게 양정이 상박해야 생긴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정이 상박해서 두 개가 결합체가 됐을 때 정신이 되고 그게 생명의 그 하나의 그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현대 의학적으로도 이런 정과 신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 그 동의보감에서는 그 이런 그 정기신론을 기반으로 해서 참동계의 이제 여러 내용들을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동의보감 내경편에 이제 1권이 이제 신형이라는 건데 몸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형상을 갖추기 전, 그다음에 갖추었는데 아직 그 분리되기 전을 이제 그 열자 천서편하고 이제 묶어서,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참동계 원문이 아니고 여기 참동계 주 아래인데 참동계 주는 이제 그 포일자 진현미의 어떤 참동계 해라는 어떤 주석서를 인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많이 언급되는 그 여규태극 시생양이 하고 여기 이제 홍몽이라고 그래서 홍몽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혼돈의 세계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형태와 기운이 이제 생기기 전에 그 상태를 이제 묘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문상으로는 이제 11장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리찬 홍몽 건곤덕 동허 계고당 원황이라는 것을 주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11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 정확한 이제 해설이라든지 각 주석서에서 이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배유 삼관조문에 보면은 등에 이제 세 가지 관문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 등에 이제 미려관, 녹로관, 옥침관, 이제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등에 있는 어떤 삼관을 비유해서 이것이 하나의 강물처럼 흐른다. 그리고 이게 척추상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이런 삼관을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선도수련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고 이게 현대의 척추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의 연관성 같은 것들을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동의보감 내에 주역 참동계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단 이론이 그 경락학적으로나 장보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경락학적으로는 3단전과 3황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이 세 개의 단전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잖아요. 상단전은 이제 뇌수, 뇌에는 수액가 있다. 우리가 뇌척수액이죠. 뇌척수액에 바다가 있는 걸 상단전이라고 하고, 심장은 강궁으로서 이제 중단전이고, 배꼽 아래 삼촌에 하단전이 있는데 하단전에서는 이제 정을 간직하는 이제 창고이다. 그리고 중단전은 신을 간직하고 상단전은 기를 간직하는. 일반적으로는 상단전에서 신을 간직하고 중단전에서 기를 간직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한의학계에서는 딱 왜 이렇게 썼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 일단 잘못 써 있거나 아니면은 그 신과 기의 어떤 그 해석 문제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의 그 남해근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은 이제 현대의학적인 이제 해설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전은 이제 부신, 중단전은 이제 위장하고 횡격막 사이, 상단전은 미간과 간내로 보았고요. 자허선인이라는 분이 지은 책에 보면은 그 하단전은 이제 신장이고 중단전은 흉선, 상단전은 손과체와 같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게 지금 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장 위에 보면은 약간 지방 덩어리처럼 붙어 있는 어떤 그 호르몬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게 부신 피질 호르몬이고, 부신 수질에서는 그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그 이 레날이라는 게 이제 신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장에 덧붙어 있는 그 부신이죠. 그 부신 수질과 피질은 사실 그 유래가 다르고요. 하나는 호르몬계고 하나는 신경계하고 가까운데, 우리가 그 아드레날린 심장을 박동하게 하고 그 흥분시키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단전에 불덩어리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하단전은 사실은 정을 간직하고 하단전은 어떻게 보면 고체 상태인데,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식을 비춰주면은 그걸 이제 양기를 비춰준다 그러죠. 양기를 비춰주면 이게 부글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하나의 양적인 에너지로 바뀐다고 봤는데, 이것을 호르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부신으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전을 손과체로 보는 게, 손과체라는 게 데카르트도 그랬어요. 데카르트는 물심 이원론이라 그래서 그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데카르트의 그 어떤 환원론으로서 지금까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왔다고 보면,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거는 영혼과 물질 그리고 육체와 마음을 일단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두 개를 별개의 놓고로 보자는 게 이제 물심 이원론인데, 딱 한 군데에서 이게 두 개 교합이 돼가지고 서로 이 절충된다고 한 부위가
그 데카르트도 송가체라고 그랬어요. 이 송가체가 굉장히 그 우리의 어떤 이 육체적인 현상과 우리 영혼이나 어떤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지금은 인간은 완전히 태화돼서요. 송가체에서는 지금 단순한 호르몬만 분비하고 있지만 그 일부 동물에서는 이 송가체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제3의 눈이라 그러잖아요. 송가체 자체가 하나의 그 시각작용을 하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퇴화됐다는 건 이제 필요가 없었든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송가체가 그런 게 작용해 있고 뇌라는 게 좌방구 우방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개씩 있어요. 그런데 송가체만 중심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3의 눈 이게 두 개 있으면 제4의 눈이 되겠죠. 두 개씩 되니까. 그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송가체.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천안이 열린다고 하는 거하고 그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제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상단전을 송가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이분 얘기고요. 이제 아직은 정확한 답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전이라는 것이 체표에 있다면요. 그다음에 중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중맥상에서의 상중하 단전을 이제 황전. 우리가 태극, 무극, 황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황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중하 황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중맥이고 기경팔맥엔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대맥에 대한 그림입니다. 대맥은 허리띠에 해당해서 이 대맥이 그 위아래를 소통하고 있는 모든 경락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양명경락이고요. 조경명, 위경락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가 흐르는 다양한 통로가 중맥, 그다음에 기경팔맥, 그다음에 십이경락 이제 이게 그 우리 인체의 전기신의 흐름에 관여되는 어떤 생리학적 기반들입니다. 그래서 기경팔맥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선천 후천이 나눠지는데요. 기경은 선천, 정경은 아까 얘기한 십이경락이거든요. 십이경락은 이제 후천으로 나눠서 그 선천으로 돌아가는 게 내단 수련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서명웅도 선천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기경팔맥이에요. 그래서 기경팔맥은 후천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로의 비유를 하는데 12개의 수로가 항상 비가 오면 넘쳤다가 또 가뭄이 들면 줄었다가 하죠. 기경팔맥은 항상 그 보조 수로예요. 그래서 여기가 넘치면 기경팔맥으로 빼주고 모자라면 기경팔맥에서 이제 보태주는 형태로 그래서 기경팔맥은 상시 운행되는 게 아닌데 이 기경팔맥을 다시 살리는 것이 이제 선도 수련에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경팔맥 중에서 이제 동맥은 이제 우리가 감독할 독자 동맥이거든요. 그래서 동맥은 양적인 에너지를 이제 총괄하는 동맥은 우리가 인중 있죠, 인중서부터 저 꼬리뼈 있는 장강혈까지. 그래서 회음에 연결되는 게 이제 동맥이죠. 그리고 인맥은 이 아랫입술서부터 내려와서 다시 배꼽을 따라 내려가 가지고 회음까지 이루어지는 게 인맥이고 인맥은 그 맡길 임자 있죠, 선생님 할 때 뭐 그 책임진다, 품는다 이제 이런 그 임자고요. 동맥 감독한다 그래서 그 음양론에 입각한 어떤 관상에서 동맥은 감독할 독자이기 때문에 윗입술, 인맥은 아랫입술 이제 이런 비유를 하게 돼서 실제로 입입술이 발달한 동물은 동맥이 발달한 거고요. 아랫입술이 발달한 동물들은 이제 인맥이 발달했다고 해서 동맥은 공격성이고요. 그래서 사람도 윗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손 들고 막 그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눈꼬리가 올라가고 이제 입입술 튀어나온 사람들 조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칸 이게 왠지 이 아랫입술까지 어떻게 공격하기 힘들잖아요. 윗입술은 이게 공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 어느 경락에 발달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맥과 인맥이 이제 중요한데 이 임동맥이 소통되게 하는 게 그 소주천이라는 어떤 그 내단 수련 과정에서 이제 핵심입니다. 결국은 동맥은 이 척추를 타고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수신경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인맥은 이제 내장성 자율신경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양유맥, 음유맥, 양교맥, 음교맥, 충맥. 이 충맥이 중요한데 충맥이라는 게 그 아까 말한 이제 중맥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충맥에 대한 이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몸의 중심에 관통하는 그런 경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역 참동계에서는 그 외단적인 설명으로 소뚜껑이 있고 화로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 외단의 어떤 그 연단술이라는 것이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석기 시대에서는 돌을 깎아가지고 썼지 돌을 뭐 변형을 시킬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불을 이용해서 금속을 단련하는 기술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걸 기반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형이하학적인 물질, 어떻게 보면 하부 구조, 이게 발달됨에 따라서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나아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건괴는 오행상 금이고요. 그 이거는 장기로는 이제 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폐는 가장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소뚜껑에 해당하고, 곤괴는 이제 오행상 토에 해당하면서 비장에 해당해서 솥입니다. 솥. 그 소뚜껑과 솥을 넣고 밑에서 불을 떼죠. 불을 떼면은 그 안에다가 이제 약물을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게 수화라는 약물을 넣어놔서 약물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그 거기서 이제 단이 형성되는 걸로 첫 번째 설명한 거고, 오행적으로는 이제 금수목화토의 과정으로 설명하고요. 괴상으로는 이제 건공감리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의 논리, 그다음에 음양오행의 논리, 그리고 외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연금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금술의 논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밝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외단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제 실제 외단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 수련을 할 때 만약에 단전에 양기를 모아야 되는데 애초부터 선천적으로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약을 이용해서 약의 힘으로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단 약물이고, 이런 외단 약물을 그런 수련에도 쓸 수 있지만 실제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예가 그 암 치료에 있어서 비소화합물을 쓰는 거거든요. 그 비소화합물은 한의학에서는 이제 비황이라든지 뭐 비석, 신비, 신석, 비상, 이게 비상이죠, 비상. 그래서 굉장히 그 극독한 약인데, 이게 이제 삼산화비소 상태로 자연계에 많이 있거든요. 삼산화비소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연단술이라는 게 이런 비소화합물들을 잘 단련을 시키면 이게 그 우리가 불로장생하거나 아니면 질병을 치료하거나 이런 약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연구잖아요. 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영생할 수 있는 약을 만들든지가 이제 연단술의 목표라면, 이거를 잘 법제를 하면은 육산화비소가 되는데, 육산화비소가 이제 항암 효과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주기 억제나 혈관 생성 억제가 뭐냐면은 그 암이 암은 이제 증식을 해야 되잖아요.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그 혈관이 생겨야 돼요. 혈관이 생겨야 그 위에 영양 공급이 되면서 그 암세포들이 증가되는 건데, 그런 세포 주기라든지 혈관 생성을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독으로서 독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이제 논문들이 발표가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신약화되는 과정까지는 지금 좀 계속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역 참동계라는 책에서 그 외단의 약물들, 결국은 이런 단사라든지 그 지금 이제 언급된 것처럼 어떤 이런 비상, 이런 약재들을 가지고 질병 치료라든지 어떤 노화 방지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1차로 설명드린 내용들은 한국의 참동계학이 그 권국중이라든지 서명흥, 그리고 삼도유일의 어떤 성시살림 학파들이 동의보감에까지 이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 이거는 유불선 3교를 이제 통합하려는 시도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역 참동계 연구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2부에는 그 결국은 이제 내부의 에너지잖아요. 이제 외단 학설 말고 내단 학설이 조선 참동계학의 핵심인데, 내단 학설에서 말하는 어떤 정기신론이 어떻게 변화됐을 때 우리가 하나의 깨달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건강으로 가든지 이런 것들을 기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